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보는 인문학 조선 후기의 역사와 문화,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된 한문화예술센터 연구원 김은하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먼저 조선 후기의 몇 가지 사회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사회적 변화들에 의해서 어떠한 문화들이 나타났는가를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문화적 특징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역사와 사회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후기에 나타난 사회적 변화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요.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었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신분제의 변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러한 특징들을 토대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선 후기에는 모든 산업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되는데 특히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외란과 호란이 끝난 뒤부터 조선에 새롭게 등장한 농사법은 바로 모내기법이에요. 이전에는 논에다가 직접 벽실을 뿌리는 직파법으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모종을 벽실을 모판에다가 심어서 싹을 틔우고 이 모를 나중에 논에다가 심게 되는 모내기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잡초가 훨씬 줄어들어서 김매기가 수월해지고 또 같은 논에서 1년에 2번 수확을 하게 되는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가을에 벼를 거두어 들인 다음에 보리를 심었다가 봄에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5월 정도에 다시 모내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식량도 확보가 되게 되는 거죠. 직파법으로 농사를 지을 때에는 보리 심는 시기랑 모내기 하는 시기가 겹쳐가지고 이모작이 불가능했지만 모내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벼를 거두어 들이고 나서 봄에 모내기 하기 전까지 논이 비어있는 시기를 이용을 하게 된 거죠.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거두어서 가을에 거두어 들인 곡식을 다 먹고 새로 보리가 나오기 전에 굶주리는 시기를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했는데 이제 농민들은 배고픔을 달래면서 논에 하고 있는 보리를 보면서 이 힘든 보릿고개만 넘기면 보리를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보릿고개라는 말이죠. 아무튼 이제 조선시대 전기에는 모내기법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건 아니고 조선 전기에도 모내기법이 나왔는데 이걸 나라에서 금지를 했었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는 사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논에 물을 대어야 모내기가 가능해지는데 물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가뭄이 들게 되면 한 해 농사를 몽땅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서 이제 나라에서 금했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저수지나 보 같은 것들을 많이 건설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내기법도 널리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써 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이제 논농사는 이랬고요. 밭농사에서도 새로운 농사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밭을 갈고 일항이나 고랑을 만들고 그 고랑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바로 골뿌림법 또는 견종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겨울의 추위에도 씨가 얼어 죽지 않고 잘 견디고 추위를 또 한여름에 가뭄이 오게 돼도 이걸 잘 견뎌내고 또 김매기도 쉬워져가지고 밭농사도 역시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견종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논농사, 밭농사가 수월해지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농민들은 돈이 되는 작물을 기르기 시작을 해요. 예전의 농사는 먹고 살기 위한, 식량을 위한 농사였다면 이 시기부터는 돈이 되는 작물들, 면화, 담배, 고추, 고구마, 감자 같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새로운 작물들이 조선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또 돈이 되는 작물들을 심어서 내다 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런 상품 작물의 재배도 활발하게 됩니다. 잠깐 얘기를 하자면 담배가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담배가 우리 몸에 그렇게 해로운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담배를 막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님이 오게 되면 귀한 거라고 권하기도 하고 이게
이랬던 일화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업 생산량이 늘게 되면서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땅의 넓이가 넓어지게 되면서 한 사람이 넓은 땅을 농사를 짓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땅을 잃게 되는 농민들이 생겨나게 되죠. 부자가 된 농민들도 많았지만 농사일에 필요한 일손이 줄어들게 되면서 남의 땅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일할 곳을 뺏기고 땅을 뺏기고 떠돌게 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농촌을 떠나서 수공업장 아니면 광산, 포구 이런 곳들로 이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서 굉장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민과 아예 땅이 없어서 농촌을 떠나야 되는 농민들, 이렇게 분농과 빈농의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조선 후기의 또 다른 특징은 상공업의 발달인데요.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해지면서 이것들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팔게 되죠. 그래서 시장도 발달하고 상업도 활발하게 되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전국에 한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장시가 한 1000여 개 정도 생겼다고 해요. 장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면서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교환의 장소이기도 했고 또 풍물이나 이런 것들, 남사당패라고 하죠. 이런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있는 축제의 마당이기도 했고요. 집회나 모임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은 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열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간격을 두고 5일장이 주로 열렸어요. 이때 짐을 메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돌뱅이 또는 보부상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 사람들은 등에다가 등짐을 지고 다니면서 면이나 모시 같은 옷감이나 아니면 생활 필수품, 사치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다녔습니다. 장시와 함께 포구가 발달하게 됩니다. 포구는 이제 예전에는 나라의 세금을 운반하는 통로였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포구가 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다양한 직업들이 나타나게 되죠. 거래를 중간에서 알선해주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이 사람들에게 숙박을 제공해주는 직업이라던가 짐을 나르는 직업, 짐을 보관해주는 직업, 다양한 직업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생산자나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맡아주는 객주, 물건과 상인들을 연결해주는 여각 등도 생겨나게 됩니다. 또 조선 후기에 이르르면 민영수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수공업자들이 관청에 소속돼 있어서 정해진 물건을 정해진 양만큼 만들어서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자기가 만든 물건을 내다 팔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기술만 좋으면 돈을 많이 버는 수공업자들도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경제가 활발해지는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또 조선 전기에는 나라에서 광업을 금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광물을 내다 팔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원들이 외국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금지를 했다가 외란이나 호란 이후에 백성들이 직접 광산을 운영하는 걸 허가를 해줬어요. 세금만 내면. 그렇게 하면서 광업이 성행하게 되었고 또 이 광업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서민들도 많아지게 되었죠. 이렇게 상업이 활발해지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유통이 널리 되었어요. 물론 조선 전기에도 화폐는 있었지만 그때는 물건을 많이 사고 팔지 않았고 또 화폐를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 이거를 신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화폐를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다가 조선 후기 숙종 때 상평통보가 처음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널리 조선 말까지 사용되었던 화폐가 바로 상평통보입니다. 상평통보라는 이름에는 언제나 똑같은 가치로 널리 유통되는 보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상공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면서 신분제에도 변동이 생겼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호적이나 노비 문서가 불타게 되니까 이제 이 틈을 타서 멀리 달아나서 이제 더 이상 천민으로 살지 않겠다 하고 멀리 달아나서 신분을 바꾸고 신분 세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된 농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거는 확보가 됐으니까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데 나도 양반이 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게 바로 공명첩과 납속책이에요. 공명첩이라는 거는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을 수여해주는 수여증 같은 건데 거기 이제 그거를 돈을 주고 사게 되면 거기에 자기 이름을 적으면 양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납속책 또한 비슷한 건데 돈을 내면 군역을 면제해주거나 벼슬을 주거나 하는 제도를 나라에서 시행을 했어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또는 돈을 많이 번 양반 중에는 남의 족보를 사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넣는다든지 아니면 호적을 고친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선 전기에는 양반의 수가 적고 상민의 수가 많았는데 조선 후기 되면 오히려 역전이 돼서 이렇게 양반의 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조선 시대는 양반은 세금을 내지 않고 주로 세금을 내는 계층은 상민이었는데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라의 재정도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노비를 해방시켜서 상민의 수를 늘리려는 정책도 쓰게 되고 이러면서 신분제가 활발하게 절대 태어나면 이 신분으로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변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고 신분 간의 이동이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선 후기에 나타난 사회적 변화들 중에 또 눈에 띄는 것이 실학이라는 학문의 등장이에요. 외란과 호란이 끝난 뒤에 전쟁으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살기 어렵고 국토는 황폐화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도층의 대책이 필요했을 텐데 변화가 필요했고요. 그때 정치를 맡고 있던 지배층은 성리학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명분, 이념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리타분한 생각에 빠져서 제대로 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나라와 백성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빠져 있자 이러면 안 된다,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학자, 이 사람들이 연구한 학문이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은 기존의 성리학 중심의 사상 체계에 대한 비판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성리학은 조선 개국 초기부터 조선 전체를 관통하는 정치 이념이에요. 그러나 성리학이 이제 후기로 가면서 지나치게 논쟁에만 얽매이고 백성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논쟁만 하다 보니까 이제 실학자들은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생활을 좀 더 잘 살게 하고 나라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거고 또 이 시기쯤에 청나라에서 서양의 새로운 학문들,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거와 이제 겹쳐져서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은 잘 살게 하기 위한 학문이지만 또 실제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서민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학문입니다. 실학의 가장 대표적인 이념이 실사구시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 그래서 과학도 발달하게 되고 또 토지제도나 신분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학자들도 여러 가지 학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농업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상공업을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전자를 중농학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경세치용학파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농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백성의 생활과 밀접한 농업을 중시하면서 토지제도를 개혁하자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중농학파 실학자는 유형원입니다. 유형원이라는 사람은 벼슬에 나가지 않고 전라도 부안의 시골에 살면서 평생을 농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한 내용을 반개수록이라는 저서에서 정리를 했어요. 유형원의 생각은 땅을 고르게 분배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모든 땅을 나라의 것으로 삼은 다음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유형원의 뒤를 이어받아 이익이라는 실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 역시 벼슬 대신 시골에서 학문에 힘쓰면서 제자들을 기르고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이익의 저서인 성호사설, 과구록을 보면 역시 토지제도의 개혁에 대한 이익의 생각이 나타나 있어요. 이익은 한 집안의 생활에 필요한 땅을 딱 정해서 이 땅만큼은 손대지 말자. 그래서 이 땅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 수만 있고 이 땅보다 더 적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 수만 있게 하자. 그러면 나중에는 부유한 사람은 땅을 팔아서 줄어들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땅을 잃지 않아서 결국에는 농토를 고르게 소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기의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펼쳤죠. 그리고 이제 상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파를 살펴볼게요. 중상학파,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이용후생 학파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청나라를 오가면서 발달된 기술과 경제를 이제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느낀 거죠. 아,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주로 청나라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홍대용이나 박지원, 박제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과학기술, 상업, 수공업을 발전시켜서 나라의 힘을 기르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먼저 홍대용은 이 사람도 청나라에 다녀오고 나서 천문학을 접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의산문답이라는 책을 썼어요. 의산문답에 보면 서양과학과 학문을 공부한 시롱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 성리학에만 고집하는 유학자로 대표되는 허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이 서로 문답을 하면서 문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 주인공을 통해서 홍대용은 예의와 명예만 중시했던 기존의 학문을 비판하고 새로운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자라는 생각과 그리고 천문학적인 새로운 생각을 알려주게 되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그리고 우주에 관한 지식 등을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지원이라는 실학자도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실학자는 이제 청나라에 다녀오고 나서 박지원도 젊은 시절에 청나라에 다녀오고 나서 열하일기라는 책을 씁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유학자들은 명나라를 따르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명나라를 망하게 하고 명나라 뒤를 이은 청나라를 배척했어요.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야만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청나라에 다녀오고 나서 기존의 상업은 천하게 여기고 농민 중심, 농업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조선의 그 제도를 비판을 하고 허생전을 통해서 상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자기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존의 양반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양반전이나 호질 같은 소설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교장각의 학자였던 박제가 역시 청나라에 다녀와서 북학의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청나라의 기술에 대해서 적고 그리고 이것을 조선의 기술과 비교해서 서술을 했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구절이 이런 게 있어요. 재물은 샘과 같다. 퍼내면 다시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이 말은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한 건데요.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활발해져야 경제가 돌아가고 산업도 발달한다라는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 책에서 담고 있는 거죠. 이처럼 북학파는 청나라의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조선을 강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유영원이나 이익 같은 중농학파 또는 이런 북학파 말고도 국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크게 실학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것을 바로 알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며 학문을 연구하자라고 해서 발해의 역사를 정리해 발해고라는 책을 낸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고조선 때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동사강목이라는 책 저서를 발표한 안정복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중원의 택리지는 지금도 지리서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 책을 보면 조선 곳곳의 지형이나 자연환경, 지역의 특성,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까지 아주 세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동여지도의 김정호도 이 시기의 사람이고요. 한글을 연구했던 유희나 신경준 같은 사람들도 실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학을 얘기하면서 정약용을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정약용은 당쟁에서 밀려난 남인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실학자 이익의 책에 큰 영향을 받아서 실학을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과거에 합격하고 나서 정조의 큰 신임을 얻어서 여러 벼슬을 두루 거쳤고요. 그런데 정약용은 성리학뿐만이 아니라 건축, 수학, 의학, 지리, 과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문을 두루 섭렵하고 있었고 양반보다는 백성에 친화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에 양반들과 좀 트러블이 있었겠죠. 정조가 죽고 나서 전남 강진으로 유배 생활을 가게 되는데 무려 18년 동안 여기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유배 생활 동안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농민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나라를 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연구들을 했고 이때 집필한 저서가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저서들을 포함해서 한 500권 정도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경세유표는 국가제도를 바로잡는 방법, 목민심서는 수령이 고을을 잘 다스리는 방법, 흠음신서는 형벌을 공정하게 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약용 또한 유형원이나 이익처럼 토지제도의 개혁을 고민했는데 처음에 정약용이 했던 생각은 토지를 개인이 가질 수 없게 하고 마을 단위로 공동 경작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나누어 가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나라에서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그중에 9분의 1은 백성들이 경작해서 이거는 나라의 살림에 보태고 나머지를 백성들이 공평하게 농사를 지어 나누어 가지자 이런 토지제도의 개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제도를 통해서 너무 많은 양반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합격자들 말고도 기술이라든가 농업 쪽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뽑아서 관리로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사회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러한 배경들을 토대로 해서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화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는 무척이나 역동적인 시기였어요.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은 오랫동안 조선을 지탱해왔던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양반은 더 이상 예전처럼 권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또 노비나 상민이었던 사람들도 신분이 바뀔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호령했던 양반의 권위는 이제 땅에 떨어지고 그동안 숨죽여 지냈던 백성들도 우리도 사람이다 이렇게 의식이 하루가 다르게 깨어나게 된 거죠. 이전까지의 문화와 예술은 양반들만의 것이었어요. 양반들만 독차지하고 양반들만 누리고 양반들만 창조하는 것이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이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 서민들도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는 주체가 된 거죠.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생활의 여유가 생기니까 문화와 예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양반들만의 것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문화와 예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다양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발달한 서민 문화에는 판소리, 한글 소설, 탈춤, 민화, 풍속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민 문화는 양반 문화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서민 문화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건데요. 백성들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 잘못된 사회 현실을 꼬집어서 풍자하면서도 유쾌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민 문화 중에 큰 특징이 이제 한글 소설이 발달하게 되는데 여자들을 중심으로 한글 소설이 많이 읽히게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 유행한 한글 소설은 콩쥐팥쥐라던가 장화홍련전, 숙향전, 홍길동전, 흥부전, 심청전, 춘향전 등 다양한 한글 소설들이 읽히게 되었고요. 또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라는 직업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기수가 몸짓을 섞어가면서 흥을 돋우면서 소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되었고, 요때 이렇게 이야기를 책으로도 읽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버전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한글 소설들을 읽다 보면 읽는 데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를 때가 있는데, 요거는 요때 이제 이야기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들 중에는 원래 한문으로 쓰였다가 한글로 번역된 소설도 있고, 한글로 처음부터 쓰여진 소설들도 있고, 판소리를 한글 소설로 만든 것들도 있겠죠. 판소리가 나왔는데요. 한글 소설은 대부분 지은이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요 시기에 판소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판소리는 소리꾼이 한 편의 이야기를 노래와 연기로, 연극으로 보여주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설보다 훨씬 더 큰 흥미를 주었는데, 그래서 시작은 서민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지만 양반들도 판소리를 많이 좋아해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소리가 양반의 세계로 다가간 문화였다면, 서민의 세계를 표현한 문화로는 탈춤이 있어요. 탈춤은 이제 알다시피 얼굴에다 탈을 쓰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연극을 하는 건데, 지역별로 다양한 탈도 있고 그 탈춤의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보통 탈춤에는 서민들의 생각, 감정들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봉산탈춤 같은 경우에는 말뚝이가 나와서 양반을 막 놀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신분제도의 변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탈춤 외에도 인형에다가 줄을 매어가지고 극처럼 보여주는 꼭두각시 노름이라던가 사람의 발에다가 탈을 씌우는 발탈 공연 같은 것들도 이때 나타나게 된 서민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 쪽을 보면요, 이때 조선 후기에 나타나게 된 미술 작품들의 장르는 민화, 그리고 진경산수화, 그리고 풍속화로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새로운 화풍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백성들의 그림인 민화를 살펴볼게요. 민화는 조선 후기에 백성들이 그렸던 그림을 말하는데요. 이름난 화가들이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민화에는 누가 그렸는지 남겨져 있지가 않아요. 대개가 다. 그래서 누가 그렸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요거는 그림을 사는 사람도 양반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세련되고 고급되지는 않지만 백성들의 생활이나 감정이 잘 드러나 있고, 또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겠죠. 이제 민화로 그려졌던 소재들은 까치나 호랑이, 또는 해와 달, 또는 꽃이나 물고기, 책상, 이런 게 다양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글자를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겠습니다. 이것도 민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민화에는 백성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집에 민화를 고이 걸어 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민화는 백성들의 그림이었다 보니까 어둡고 칙칙한 색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원색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풍 중에 하나가 바로 진경산수화예요. 진경산수화는 이전까지는 그림들이 대부분 중국 위주였어요. 중국의 산이나 중국의 강, 중국의 나무 그린 것들을 보고 그것처럼 그리는 게 유행이었다면, 이때부터 실학사상이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나무, 우리의 산, 우리의 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화풍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진경산수화예요. 진경산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지금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조선의 산과 강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고요. 이거는 인왕산을 보고 그린 거예요. 비가 오고 난 뒤에 이렇게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린 작품입니다. 바위 벽과 그 주변에 소나무, 그리고 구름 밖으로 얼핏 보이는 산등성이 이렇게 점차 개고 있는 인왕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한 유명한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에 나타난 새로운 화풍으로 민화와 진경산수화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화풍은 바로 풍속화예요. 풍속화는
인간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 정치, 종교, 사상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풍속화적인 주제는 사실은 고구려의 시기에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고분벽화에 보면 뭐 무용을 하고 있는 무용도라던가 아니면 말을 타면서 활을 쏘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도 다 풍속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에 내려와서 불화에도 일부 이런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조선 전기에 오면 보통 기록화의 한 부분으로 서민들의 생활상 모습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서민들이 회화의 주인공은 아니었기 때문에 풍속화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예전의 그림에서 풍속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조선 후기에 이제 새롭고 독창적인 화풍으로 등장한 풍속화는 바로 서민이 주제가 되고 서민의 생활 모습을 표현하는 게 주가 되는 거죠. 서민이 회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장르가 바로 풍속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서민의 생활 모습을 표현한 것에서 뛰어넘어서 예술적인 한 장르로 승화되게 됩니다. 풍속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도 역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해학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서민들의 생활 풍습, 그들의 의식, 사상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양식의 화풍이 바로 풍속화고요.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풍속화 화가들이 김홍도, 신윤복이죠.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화가들인데 오늘은 작품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풍속화의 선구자인 윤두서의 작품부터 볼게요. 맨 처음에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 일반화되기 전에 맨 처음에 풍속화를 그리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윤두서라는 사람입니다. 풍속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실학의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해서 예전에 관념적으로 그렸던 그림들을 벗어나서 주변의 사물을 자세히 관찰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반 신분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치로 나아가지 않는 대신에 서민들의 삶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고 실학을 접하고 서민들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윤두서는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오랜 관찰을 통해서 여러 작품들을 남기는데 지금 남겨져 있는 작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고 간결한 소묘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나물 캐는 두 여인이라든가 돌 깨는 석공, 집신 삼는 노인, 목기 깎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일상적인 행동과 생생한 표정이 잘 나타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윤두서의 대표적인 작품인 나물 캐는 두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느 봄날에 두 여인이 산기슭에서 나무를 캐고 있는 장면이에요. 순간을 포착해서 그린 그림인데 전형적인 농부의 아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여인은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있고 일하기 편하도록 치마는 걷어 올려서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있고 또 속바지가 보이고 있죠. 이쪽 한 여인은 허리를 굽혀서 나물이 없나 살펴보고 있고 다른 여인은 지나오면서 빠뜨린 나무는 없는지 뒤쪽을 살펴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아낙네들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이렇게 표현한 건 이전의 회화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윤두서는 이것도 철저하게 관찰해가지고 작품으로 표현한 건데 다만 이후의 풍속화에 비해서 한계점이 있다라면 나무나 언덕 이런 배경 표현들이 아직 중국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여기서 새로운 기법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실제적인 상황을 보고 관찰해서 생생하게, 세세하게 일상적인 행동을 생생하게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두서의 뒤를 잇는 풍속화가는 조영석이라는 화가입니다. 관아제 조영석은 역시 이 사람도 사대부 선비 출신의 화가예요. 윤두서가 개척한 풍속화를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시켰는데
윤두서가 대상을 사실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했지만 나무나 언덕, 산 같은 배경이 아직 중국적 회화적 기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조영석은 철저하게 사실주의에 입각한 풍속화를 그렸어요. 배경까지도. 그래서 서민의 생활과 가까운 거리에서 실상을 포착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상을 직접 보고 그려야 살아있는 그림이다. 남의 그림을 따라 보고 그린 건 살아있는 그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 배경이 없이 인물만을 중심으로 인물에게 집중할 수 있게 이런 회화 구성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장기 두는 사람, 절구질하는 여인, 노승과 사맛음, 편자받기, 장기도 이런 다양한 작품들 중에서 두 가지 작품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작품은 수공선거도라는 조영석의 작품입니다. 뜨거운 여름인 것 같아요. 옷을 다 벗고 있죠. 두 남자가 옷을 벗어서 나무에 걸어놓고 이렇게 나무에 걸어놓고 선반 작업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 보면 두 명의 장인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배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조영석이 사물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관찰하고 그림을 그렸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나무의 녹색이라던가 사람들의 피부색, 그 다음에 옷의 색깔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편자받기라는 작품이에요. 말을 눕혀놓고 앞발에 편자에 못을 박는 두 남자의 모습인데요. 이제 말을 보면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게 보이죠? 그리고 남자 두 명은 이거를 막고 편자에 못을 박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에서 생동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의 찰나를 묘사해서 그린 이 작품들은 풍속화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 철저한 관찰과 세밀한 표현으로 이루어져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조영석의 풍속화도 서민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찰을 해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풍속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조영석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 후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위대한 화가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단원 김홍도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일 텐데요. 오늘은 김홍도의 작품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홍도는 조선의 풍속화를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경지로 끌어올린 화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홍도는 양반 출신은 아니고 중인계층 출신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강세황이라는 당대 최고의 문인 화가에게 지도를 받았고 또 강세황의 천거로 도화서의 화원이 됩니다. 화원 생활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을 받았고 영조어진이라던가 정조어진 제작에 참여하면서 또 실력을 인정받아서 벼슬자리에도 오르고 고을의 현감으로 지내기도 합니다. 중인계급 출신의 사람이 현감이라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걸 보면 김홍도가 얼마나 실력을 인정받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김홍도의 풍속화는 당시 억압받던 서민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진 진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상과 노동 모습을 간략하지만 짜임새 있는 구도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서민들의 모습을 편견 없이 사실적으로 그려내었고 소재에 제한 없이 폭넓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홍도의 풍속화의 가장 큰 특징은 해학적인 요소가 풍부하다는 건데 인물들의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사실적인 표현에 충실하면서도 익살스러운 모습이 표현되도록 동작이라던가 표정을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 힘들다, 고생되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고 밝은 모습, 즐거운 모습이 나타나는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소재를 사용하면서 서민들의 생활 정서를 생동감이 넘치는 기법으로 표현했는데요. 김홍도의 풍속화를 회화적 특징을 살펴보면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인간은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 각각의 개성과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을 연구를 했죠. 그리고 다양한 표정과 상황에 어울리는 행동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김홍도의 작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치 그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듯 그 상황에 와 있는 듯한 인물들의 심리 상태, 장소의 분위기를 그대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김홍도 화면 구성의 특징은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부감적인 표현이 많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많은 인물들이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많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간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구도를 사용했는데 요거는 이제 씨름이라는 작품이에요. 씨름의 원형 구도, 그다음에 요건 무동이라는 작품의 원형 구도, 요건 서당이라는 작품인데 이렇게 원형 구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원형 구도가 들어간 작품들을 봤는데 여기는 이제 화면의 중앙은 비워두고 사람들을 원을 그리면서 배치를 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의 형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쪽 이렇게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뒷모습으로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 장소에 와 있는 듯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시선이 중앙에 모였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홍도의 새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X자 구도로 이렇게 구도가 잡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농사를 짓다가 잠깐 짬을 내서 쉬면서 점심을 먹는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요. 보면 인물 배치가 이렇게 X자 구도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이 여기도 앉아있고 여기도 앉아있고 이렇게 흩어져 앉아있죠. 그런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고 X자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실제 상황인 것 같은 현장감, 생생함이 느껴지는 작품인 거죠. 오른쪽에 인물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작품이 치우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잡아줬냐? 왼쪽 여백에 검은색 개 한 마리를 그림으로써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딱 구도를 잡은 것도 돋보이는 점입니다. 이런 화면 구성이 있고요. 또 김홍도는 기존의 사대부적인 회화에서 벗어나서 서민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는데 인물들 각각의 개성에 따른 특징들을 연구해서 정확하게 그렸어요. 이건 무동이라는 작품이에요.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소년이 있고요. 6명의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흥겨움이 절로 느껴지는데 지금 이 소년은 막 뛰어오르려고 다리를 들고 있고 두 팔에는 한삼자락을 늘어뜨리고 춤을 추고 있어요. 이 장면은 춤 사이의 절정인 장면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흩날리는 옷자락 아니면 이렇게 한 무릎을 세우고 북을 치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여기 피리를 부는 사람은 볼을 또 빵빵하게 부풀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장감, 생생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그대로 느껴지는 무동의 모습이라던가 이렇게 힘차고 과감한 동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을 보면 무동은 진한 색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점점 멀어질수록 연한 색, 그리고 선도 무동이 훨씬 더 진하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 덕분에 소년이 더 부각되고 생동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생동감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앞에 잠깐 여기 대장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대장간에서 지금 쇠를 달구어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집게로 잡고 있고 두 사람이 망치로 내리치고 있어요. 뒤에 한 사람 소년은 풀무지를 하고 있고 여기 한 사람은 낫을 갈고 있는 이런 생생한 표현을 마치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망치 소리라던가 낫 가는 소리? 이렇게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 사람들은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표정은 모두 다 나 힘들어 죽겠어,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굉장히 밝은 표정인데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힘든 일을 하면서도 고단한 노동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모습을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작품 서당을 한번 볼게요. 보면 가운데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울고 있어요. 금방 회초리를 맞은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얘는 울고 있고 이 사람들은 재밌어서 웃고 있고 훈장님의 표정을 보면 웃음을 꾹 참고 있어요. 무섭고 위험 있는 훈장님의 모습이 아니라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웃음을 꾹 참고 있는 훈장님의 모습. 인물들의 이렇게 생생한 표정이 다양하게 표현했다는 점. 씨름을 살펴볼게요. 여기도 굉장히 인물들의 다양한 표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두 사람이 중앙에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막 기술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이기려는 찰나예요.
이 사람은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 사람은 단번에 이겨버리려고 힘을 쓰고 있는 게 보이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아마 이 사람의, 지고 있는 사람의 응원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났죠. 웃고 있죠. 이기고 있는 사람을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양반들이 모여 있는데 갓도 신발도 벗어놓고 씨름 구경에 몰두한 양반도 있고요. 또 아직 체면을 차리느라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씨름을 구경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씨름 경기장 한편으로 엿을 팔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이 아이를 보면 얘는 경기에는 관심이 없고 먹을 것에 엿장수를 바라보고 있죠. 먹을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마음까지도 캐치한 김홍도의 유명한 작품이죠. 씨름. 자, 이렇게 김홍도는 여러 가지 서민들의 생활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풍속화들을 남겼는데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노동을 값지게 여기고 있고 또 성실하고 낙천적이고 힘들지만 즐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서민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김홍도가 서민들의 생활과 노동을 소박하게 나타냈다면 신윤복은 조선 후기에 상업화되어가는 도시사회의 모습을 화려한 색채 표현으로 담아냈고요. 파격적 소재를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에서 지배층의 위선을 풍자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윤복 풍속화는 기존의 정형에서 벗어난 화면 구성들이 많고요. 우리가 실제로 광경을 보는 듯한 관찰자가 되어서 이 장면을 내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화면 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는 형식의 안정적인 화면 구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림에서 평면 구도의 부관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합니다. 화면 전체에 그리고 여백보다는 인물과 배경을 꽉 채우는 그림들이 많은데 주요 요소를 강조하고 또 인물들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연결되어 있어서 그림 전체를 감상할 수 있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동되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탁월한 회화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신윤복의 주사겁애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신윤복이 사용했던 구도들 중에 평면 구도인데요. 주막의 풍경이에요. 이 사람이 주모고 여기 왕반들이 주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앞에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많은 인원수가 수평적인 구조로 표현되어 있어서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인물 사이의 거리와 이렇게 집안의 가구라든가 집안의 풍경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선이 끊어짐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담장 위에 분홍색 꽃이라든가 주모의 파란 치마, 양반의 붉은 도포 표현으로 시선을 집중해주는 효과가 있죠. 또 이 작품을 보면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신윤복의 다른 작품인 연당야유라는 작품이에요. 어느 양반의 뜰에서 양반들이 야유회를 즐기고 있는 장면인데요. 요거는 평행구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물들을 평행되게 배치하면서 동작과 표현을 이어가는 방식인데요.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소나무가 위쪽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하는 화면 서술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한 남자는 기녀를 안고 있어요. 기녀를 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자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한 기녀는 곰방대로 담배를 물고 있고 그 다음에 가야금을 연주하는 기녀와 이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양반들의 유흥 문화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식을 보면 갓을 쓰고 도포를 한 행색으로 보아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양반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기녀들을 희롱하는 장면들을 나타냈어요. 이 작품은 월야밀회라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대각선으로 인물을 배치했는데요. 담장하고 골목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고 여기 담장 아래에서 밀회를 나누고 있는 남녀와 이걸 몰래 지켜보고 있는 여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치하는 실제 광경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두 사람을 훔쳐보고 있는 여인을 보면 들키지 않으려고 담벼락에 바짝 붙어 있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긴장감이 훨씬 더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화면 구성의 또 다른 특징으로 여백의 표현을 들 수 있는데요. 연소답청이라는 작품이에요. 신윤복은 여백을 비워두지 않고 어떤 배경으로 꽉 채우는 그림들을 대부분 그렸는데 배경 표현은 대부분 자세하고 색감도 다채롭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공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이 작품은 배경을 자세하게 그린 게 아니라 대강 그린 것처럼 보이죠. 거칠게. 근데 이거는 주제, 여기 인물들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효과였던 겁니다. 신윤복 회화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화려한 색채인데요. 여기도 보면 말을 탄 여인들의 색깔을 치마색, 비치색 치마색이라던가 노란 저고리, 말 안장의 붉은색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면서 색의 대비가 뛰어난 작품이죠. 그 다음에 산에는 꽃분홍색 분홍색 진달래가 펴 있고 여인의 머리에도 진달래가 꽂혀 있죠. 봄나들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3명의 기녀들은 말을 타고 가고 이렇게 양반들은 걸어가면서 기녀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양반인데도 이렇게 갓을 쓰지 않고 있죠. 이런 것, 또 기녀가 손을 내미니까 이 양반은 담뱃대를 건네고 있어요. 기녀를 쫓아가는 모습,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단오풍경인데요. 신윤복의 색채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색채 대비인데 여기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죠. 화면 왼쪽에는 단오가 되어서 단장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감는 여인들이 나타나고요. 바위 뒤에서 2명의 승려가 이 모습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단장을 끝낸 여인들이 이쪽은 머리를 단장하고 있고요. 단장을 끝낸 여인이 그네를 타기 위해서 그네에 오르고 있는데 노란 저고리와 붉은 치마가 눈에 띄죠. 이렇게 색채 대비를 통해서 화면에 생기와 긴장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요 색도 난색이다 보니까 저고리색을 치마색에 비해서 연하게 표현해서 강렬한 느낌을 완화시켜주고요. 주변에 이렇게 푸른색, 옅은 녹색을 칠해서 그네에 오르는 여인의 색깔이 채도가 높지만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신윤복의 대표적인 풍속화 중에 월하정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남녀의 애정을 담은 작품인데요. 여기 글자가 써 있어요. 화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달이 기울어 삼경이고 두 사람의 심사는 두 사람만이 안다라는 화제가 적혀 있는데요. 초승달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고 어딘가로 길을 떠나는 남녀가 드러나 있어요. 여자는 쓰개치마를 쓰고 수줍은 듯 보이는데 남자를 따라 나서고 있고 남자는 등불을 들고 여인을 인도하고 있지요. 유교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연애를 즐기는 남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윤복의 풍속화는 전반적으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데 인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선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편이고요. 색채도 밝고 아름답죠. 신윤복의 작품들은 미술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역사적인 가치도 꽤 커요. 왜냐하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의 의복이나 머리 모양, 방의 모습, 기방 풍경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양반들의 유흥 문화를 파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신윤복이나 김홍도나 두 사람 다 풍자를 많이 했는데요.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 주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사람들의 일상을 다룬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신윤복은 다양한 계층, 양반이라던가 기녀, 천민의 모습을 다루었다면 김홍도는 서민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직업을 다루었습니다. 농민이라던가 수공업자, 대장간 이런. 그리고 김홍도의 작품들에는 서민들의 놀이 문화가 등장합니다. 고누놀이, 씨름 같은. 그리고 신윤복의 작품에서는 양반들의 놀이 문화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김홍도는 서민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애정을 가진 작품들이 많았다면 신윤복의 작품은 천민계급이나 여성에 대한 애정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홍도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은 해학적이라는 거. 서민도 등장하고 양반도 등장하는데 서민에 대한 따스하고 밝은 시선에 대비해서 백성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이 주인공이었고요. 이에 대비돼서 양반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풍자를 했다면 신윤복은
적으로 양반들이 등장을 해서 양반들이 노는 모습, 뭐 희롱하는 모습, 그다음에 뭐 연애하는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양반의 행동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윤복은 객관적이고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그림 속의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다른 대상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반과 더불어서 기녀나 천민들이 주요 등장인물이었고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배경을 설정해서 분위기를 조성한 게 신윤복의 작품이었다면 김홍도는 대부분 배경을 생략하고 인물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김홍도 작품은 선을 중심으로 한 그림들이 대부분이고 신윤복은 색채를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풍자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김홍도는 타작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양반을 풍자하고 있어요. 농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돗자리 깔고 누워가지고 담배 피면서 유유자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양반 계급을 익살스럽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빨래터라는 작품이에요. 여인들이 빨래하는 모습을 바위 뒤에 숨어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훔쳐보고 있는 양반이 등장하죠. 여기 노상판이라는 작품인데요. 길 가다가 만난 안악을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훔쳐보고 있는 양반의 모습입니다. 우물가라는 작품이에요. 이 양반은 아예 앞섭을 풀어 헤치고 가슴 뒤에 걸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옆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 수줍어하는 안악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좀 더 대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서민과 양반의 계급의 배치로 양반을 조롱했던 김홍도는 양반 속에서 그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양반들의 유희의 모습,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기녀들을 졸졸 쫓아다니는 모습이죠. 여기도 역시 누가 보던 말든 거리낌 없이 양반의 모습이에요. 갓 쓰고 도포 입고. 그런데 이렇게 기녀들과 함께 놀고 있는 유흥 장면이라던가 이렇게 자기 집 종들의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몰래 숨어서 음흉하게 바라보고 있는 양반의 모습이라던가. 요 작품은 주유청강이라는 작품인데요. 가운데 이 인물을 보면 하얀색 띠를 두르고 있어요. 이게 상중이라는 표시예요. 상중인 양반이 이렇게 뱃놀이를 떠나서 기녀들과 함께 놀고 있는 장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신윤복의 그림 속에서는 마치 당연한 듯이 양반들이 적절치 못한 행동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향락풍조를 꼬집고 사대부들의 윤리관이나 체면칠의 일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김홍도의 그림 속 주인공들은 조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백성의 모습이었고 신윤복의 그림에서는 최상층인 양반과 최하층인 천민, 기녀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화가는 가식적이고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고 있죠. 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풍속화라고 할 수 있는데 대중들은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좀 더 그림을 가깝게 느끼고 동일시하고 공감을 할 수 있었겠죠.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 노동하는 모습을 표현했고요. 인물을 표현할 때 단순하고 간결한 선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인물의 표정과 행동들을 다양하고 세밀하게 표현해서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고요. 주제를 강조하려고 주로 배경 없이 인물을 중심으로 그렸고요. 얼굴이나 옷은 투명하고 맑게 담체 효과를 주었는데 이거는 먹선하고 담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림의 요점들이 더 두드러지게 선명하게 표현하게 되었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그리는 풍속화를 예술적인 경지로 끌어올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서민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내면적인 정서를 담아내었습니다. 신윤복은 인물을 부드러운 선을 사용해서 표현했는데 그리고 여백을 남겨두는 게 아니라 여백을 화면을 가득 채웠고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색채 대비를 이용해서 생기와 긴장감을 작품에 불어넣게 됩니다. 그의 작품 중에는 향락을 즐기는 양반들의 모습이 대부분 등장하는데 이것은 지배층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홍도와 신윤복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소재를 다루었지만 차이점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풍속화를 통해서 예술은 양반만의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잇는 독자적인 화풍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사에 새로운 양식을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삶을 과장 없이 표현해서 사실적으로, 그리고 멋과 해악을 담아낸 풍속화라는 장르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시대 정신이 담겨 있고, 그래서 오늘날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